2024년 서울에 20여 개국 엘리트 대학생들이 한국에 모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주최한 한국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외국인들끼리 서울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끼리, 그것도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로 싸웠을까요? 그 현장에 참여한 영국의 한 대학생이 그 이유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었는데요. 엘리트 대학생들의 분노, 혈투, 그리고 감동까지 담겨 있는데요. 그럼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만 보다가 한국의 맑은 가을 하늘을 마주하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에밀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21살 학생입니다. 한국의 아이돌과 영화에 매료되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전세계 초청 한국관광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죠. 우와, 드디어 한국에 왔다니 믿기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20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7일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 시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첫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템즈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저녁에는 한식 체험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았는데 고추장의 매콤함에 놀라면서도 그 깊은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에밀리, 고추장이 어때? 너무 맵지 않아?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 제이슨이 물었어요. 처음엔 좀 놀랐지만 지금은 이 맛에 중독된 것 같아. 정말 독특한 맛이야. 둘째 날에는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전통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선을 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죠. 이런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정말 특별해요. 저는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옆에서 독일 유학생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에밀리.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놀라워.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문제의 그날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투어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는 가이드 김민지 씨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조선 왕조의 전궁이었던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지 씨의 말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으로 가는 길, 우리는 넓은 광화문 광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광장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차량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광장은 독특한 여유를 품고 있었죠. 여러분, 저기 보이는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민지 씨의 안내에 따라 고개를 들어보니 웅장한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동상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그 뒤로 보이는 경복궁의 모습과 어우러져 더욱 장엄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민지 씨는 우리를 동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상에서 보여지는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을 보니 경외심이 저절로 생겼어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왕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임금 중 한 분이세요. 특히 한글 창제로 가장 유명하시죠. 민지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문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중요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라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모양도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민지 씨가 휴대폰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체계적인 구조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어요. 정말 과학적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 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한글도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일본에서 온 다케시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질문에 민지 씨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한글이 그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왜 한국인들은 한자를 같이 써왔던 거야? 민지 씨가 대답하려는 찰나 중국에서 온 리밍도 질문을 던졌어요. 조선시대엔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를 사용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과장이 아닐까?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질문들이네요. 한글과 한자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예상치 못한 문화적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보고 그냥 느끼면 되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민지 씨의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메모장에 열심히 필기를 했고 독일 학생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네요. 저도 언어학도로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어요. 유럽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글도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일본에서 온 다케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민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한글이 그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왜 한국인들은 한자를 같이 써왔던 거야? 완벽한 문자라면 한자는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지. 민지 씨가 대답하려는 찰나 중국에서 온 리밍이 가세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를 사용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과장이 아닐까? 한글의 기원도 사실 중국에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예요. 한자와는 원리부터 다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고 한글은 음소 문자라서. 다케시가 민지 씨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지금도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고. 리밍도 자신감 있게 덧붙였습니다. 맞아,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의 파스파 문자나 여러 문자 체계를 참고했다는 학설도 있어. 완전히 독창적이라는 건 과장이 아닐까? 주변의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도로서 이런 오해가 퍼지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도 한글이 다른 문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온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이 더 유명하잖아요. 문자도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점점 한국 측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지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하지만 다케시가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글이 일본의 가나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도 있어. 일본이 먼저 음절 문자를 개발했고 그걸 본 조선이 모방한 거지. 리밍도 가세했어요. 중국에서도 한글이 결국 한자의 변형이라고 봐. 아무리 독창적이라 해도 결국 중국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 온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했어요. 뭐라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야.
하지만 준호의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학술적 토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케시와 리밍은 더욱 자신감 있게 주장을 이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글에 대해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한글은 정말 독창적인 문자 체계예요. 유럽의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케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오, 영국 학생이 한국을 변호하네. 그런데 어떤 점이 그렇게 독창적이란 거야? 저는 배운 내용을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했어요.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도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죠.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저를 지지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파리 대학에서도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 배웠어요. 특히 훈민정음 헤레본의 존재는 한글의 독창적 창제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어요. 다케시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잖아. 조선시대에도 공식 문서는 한자로 작성했고, 리밍도 가세했어요. 맞아.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도 한자어가 60% 이상이야. 이건 문화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제 논쟁은 단순히 문자 체계를 넘어 국가 간 문화적, 역사적 관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반박하려 했지만 다케시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 문화적으로도 독창성보다는 두 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리밍은 경제적 측면까지 끌어들였어요. 지금도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한류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강하지.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화제는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에서 국가 간 역사, 문화, 경제 관계로 확대되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문화 교류와 언어의 독창성은 별개 문제예요. 영어도 어휘의 60% 이상이 라틴어와 프랑스어에서 왔지만 그렇다고 영어의 독창성이 부정되지는 않잖아요. 소피도 도움을 주려 했어요. 맞아요. 언어학적으로 어휘 차용과 문자 체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케시와 리밍은 이제 역사적 자료까지 왜곡해가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케시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일본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가 쓴 논문이야. 한글이 일본에 관한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리밍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의 기본 구조는 중국의 파스파 문자에서 왔다는 거야. 이건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그들이 보여주는 자료는 명백히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이었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은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시선이 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독창성이 과장된 것일 수도. 흥미로운 관점이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민지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들을 반박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노력했습니다. 그 논문들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편향된 시각이에요. 세계 언어학계는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케시가 비웃듯 말했어요. 주류 학계, 서구 중심적 시각이겠지. 동아시아의 역사는 우리가 더 잘 알아. 리밍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문화를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어요. 저와 소피의 지식만으로는 이런 왜곡된 주장들을 완벽히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분노했지만 감정적인 반응만 보일 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떤 원리로 창제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케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다 사실이라고 믿어.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지. 리밍도 가세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늦게 발전했잖아. 문자의 우수성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국력이야. 이제 논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서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으로까지 확대된 거예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K-팝, 영화, 드라마.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케시가 냉소적으로 대꾸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문화는 항상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어.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어학도로서 한글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역사 왜곡과 편향된 주장들 앞에서 완벽히 방어하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 독창적인 문자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케시와 리밍은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어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10명 정도의 중학생들을 인솔하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한빛중학교 역사교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역사 체험학습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방문한 제 학생들이고요. 박준호 선생님 뒤로 여러 중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수줍어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고 싶네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선생님의 말에 다케시와 리밍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밍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슨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 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뿐인데요. 리밍의 말에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제가 좀 설명해도 될까요? 민지 씨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전문가의 설명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먼저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뜻밖의 기회로 세계 여러 나라 대학생들과 함께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저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인지 함께 알아보자. 선생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말을 이었어요. 먼저, 한글이 한자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은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리밍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카피 코리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한국은 항상 중국 문화를 베껴왔으니까. 그의 모욕적인 말에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중학생들도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선생님은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한 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리밍 학생, 카피 코리아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발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446년에 발간된 이 책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에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몇몇 외국 학생들이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소피와 제시카는 진지하게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런 창제 원리를 가진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다케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한글 창제 후에도 한자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건 한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자가 계속 사용된 것은 문자의 우수성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어요. 양반 계층은 한자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한글은 그럼에도 민간에서 널리 퍼졌고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도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한 명의 중학생에게 손짓했습니다. 머리가 짧은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민지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볼래? 민지라는 여학생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한글 창제 이후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문해율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여성들이 한글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고 이는 세계 문학사에서도 독특한 현상이었대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야.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해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것이 나중에 빠른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자를 계속 주요 문자로 사용했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케시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잖아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글이라는 쉽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가 한국의 교육 보급과 정보 공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리밍은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런 건 한국인들의 자화자찬이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인정 사례죠.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유네스코 관련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가장 기여한 문자로 한글을 꼽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9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외국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국제적 인정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단 하루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는 세계에 없습니다. 리밍이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니, 그건 과장이 아닌가요? 어떤 문자도 그렇게 쉽게 배울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준영아. 준영이라는 학생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글을 하루 동안 배워서 기본적인 읽기를 할 수 있게 됐대요. 물론 의미는 몰라도 소리는 낼 수 있었다고요. 다케시와 리밍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리밍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쓰이는 문자는 한자와 알파벳이잖아요. 한글이 아무리 우수해도 국제적 영향력은 약하잖아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보다 얼마나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목표를 완벽히 이루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라면 현대 언어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대 언어학에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삼스는 한글을 인간이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리밍이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그런 평가도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동양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장지용 교수는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죠. 리밍의 표정이 순간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자기 나라 학자의 이름이 언급되자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케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한국에서도 한자 교육이 있는 거죠? 완전히 한글만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질문입니다. 한자 교육은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영어권 학생들이 라틴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한국의 신문, 책, 공문서 등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현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문서가 한글로만 작성됩니다. 특별한 전문 용어나 역사적 문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죠. 주변 학생들은 이제 진지하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다케시에게 물었어요. 한글로 당신 이름을 써드릴까요?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다케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써봐. 중학생은 메모장을 꺼내 다케시라고 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밑에 발음 기호를 적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다마이너스 캐마이너스 시. 각 글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에요. 다케시는 조심스럽게 한글을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생각보다 읽기 쉽네. 다른 외국 학생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볼 수 있을까요? 곧 중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글이라는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민지 씨에게 말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날을 상상하셨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모습을. 민지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관광 가이드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는데 덕분에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그때 리밍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결국 한국 문화의 뿌리는 중국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더 강대국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밍의 집요한 태도에 분위기가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리밍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문화적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기원은 중국에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리밍의 말에 다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문명에 비하면 한국은 항상 변방 국가였어요. 한글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그건 중국 문화의 영향력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중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한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경제도 결국 중국과의 무역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의 수출 1위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중국입니다. 리밍은 이제 완전히 감정에 휩싸인 채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독자적인 문화를 주장한다니. 그의 말에 한국 학생들이 분노했지만 박준호 선생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한 후 리밍을 바라봤어요. 리밍 학생,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리밍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왜곡이라니요? 이건 중국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한글도 결국 중국 문자에서 영감을 얻은 거고 한국 문화 자체가 중국 문화의 하위 범주일 뿐이에요. 이제 다케시도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일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한글이 가나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실제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온 것 아닌가요? 박준호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태블릿을 들고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째, 리밍 학생이 말한 속국 관계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은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였지만 내정은 완전히 독립적이었어요. 이는 당시 국제 질서의 일환일 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밍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선생님은 계속 이어갔어요. 둘째, 한글의 창제는 어떤 외국 문자의 영향도 받지 않은 독창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다케시 학생이 언급한 가나 문자는 한자의 변형인 반면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은 태블릿의 한자, 일본 가나, 그리고 한글을 나란히 보여주며 비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문자 체계는 완전히 다른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만이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과 철학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리밍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자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고 동아시아 문화의 기반이잖아요. 한자 없이 한국 문화는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이 한마디에 리밍과 다케시는 갑자기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느냐에 있어요. 한글은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조선시대 한글 보급 이후 문해율의 변화, 현대 한국의 99.9%에 달하는 문해율, 그리고 이것이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세요.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다케시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던 내용이 틀렸다는 건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각국의 교육이 때로는 자국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리밍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자가 더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자잖아요.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는 매우 오래되고 아름다운 문자죠.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정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선생님의 너그러운 태도에 리밍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다케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학생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글로 내 이름을 써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든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리민과 다케시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중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각국 학생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종이를 받아들고 제 이름 에밀리가 한글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았어요. 에밀리. 단 3글자로 제 이름이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쉽다고. 호주에서 온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네요. 독일의 한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리밍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히 배우기 쉽네요. 다케시도 수긍했어요. 일본어로 외국인 이름을 표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글의 매력에 빠진 듯 했어요.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꺼내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훈민정음 서문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를 직접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천천히, 그러나 강한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선생님이 잠시 멈추자 한 중학생 여학생이 이어서 읽었습니다. 내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백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학생들과 함께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의미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제 발음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리민과 다케시도 미소 지으며 박수에 동참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표현의 자유를 주려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리밍이 마침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다케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됐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계속 잘못 알고 있었을 거야. 민지 가이드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박준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보다는 세종대왕께 감사드려야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였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써주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이 마치 세종대왕의 꿈이 실현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알려야겠다고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에 빛나는 보석이니까요. 민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복궁으로 이동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았네요. 바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요.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표현의 자유를 주려는 세종대왕의 인류애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한 순간으로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평등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미소 지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